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뜨겁대는 모습입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이 정치권과 검찰은 물론이고 KBS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 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90분 분량인데 그중에 20분만 알릴레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짜집기 편집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전체 분량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진위 여부를 시민에게 맡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90분을 다 이제 공개하지 않고 20분만 공개를 했잖아요. 20분 내용은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지금 피의자신 분인데 피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조카 조 씨가 사실은 그 피해를 준 것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말하자면 프레임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었는지 갖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20분짜리 그 내용과 90분 내용이 많이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증거 인멸 관련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김경록 씨가 얘기한 부분도 90분짜리에는 증거 인멸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에 20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정경심 교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이 진술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 편집이라는 게 사실 되게 미묘한 거거든요. 말은 그것만 딱 떼어내서 얘기하면은 앞뒤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소개하거나 어떤 그 녹취를 소개하거나 이럴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분짜리 뭔가 좀 맥락을 뛰어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많은 부분을 다 공개하지 않고 그 부분만 특정해서 공개하고 뒤늦게 전문을 공개한 이유는 뭔지 여러 가지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인 스스로가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어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자기 스스로 어용이다. 그래서 어용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얘기하면은 과거의 독재 시절의 어용은 나쁜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용은 괜찮다라고는 지극히 잘못된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증거인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피해자가 오히려 정경심 교수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유도신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KBS가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하고 한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검찰에다가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과 검찰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KBS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반박을 했었는데 또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받아서 그쪽으로 움직인 거 보니까 지금 KBS 전체 노조원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요, 로고를 들을 겁니다. 국민의 방송이잖아요. 근데 국민의 방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했고 또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유시민 씨는 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 총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쓴 책,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책을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KBS 내에서 지금 좀 일종의 좀 내부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 교수님 말씀처럼 KBS 차원에서 반박을 하다가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인원들을 꾸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작 취재를 했던 취재팀인 법무팀 그리고 뭐 담당 취재 기자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KBS 내부에서 생기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법조팀장이죠. 사회부장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보직 이제 해임. 예. 보직 사임. 예, 보직을 사임이죠. 스스로 사임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그 법조팀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직접 그 김경록 씨를. 근데 그 팀을 배제하고 외부 사람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린다는 게 좀 약간 생뚱맞아 보여요. 당연히 KBS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최근에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이제 국민들도 많이 나눠져 있지만 언론도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제가 단정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송사 중에서 특히 이제 KBS나 이제 MBC 같은 경우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뭐 MBC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KBS 측에서는 어쨌든 이 기자들은 나름 보도를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유시민 사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S와 언론과 검찰이 유착이 돼서 KBS가 검찰에 자료를 유출했다. KBS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사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갑자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니까 이게 사실 양비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상조사를 한다는 거는 거기도 일정 부분 유시민 사장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 개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기자들이나 노조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유시민 사장이 제기한 것도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안을 좀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피의자를 피해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 씨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했던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KBS가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팀장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정도 검찰에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한 100억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나름대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너무 관대하다. 이 부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제2, 제3의 이런 식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복귀하는 명분을 쌓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장 민감한 시절에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친문의 손봉에 서서 자기가 정치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이것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문 인사들 중에서 지금 뭐 대권 후보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낙마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도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좀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뭐라고 쓰였냐면 나이가 들면서 품격 있게 살기 위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잘난 체 하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고 나의 말에 껴들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품격 있게 사는 거라고 자기 책에 썼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저는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책대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부분 속에서 조용히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실질적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방송을 걸고 뭐 총장한테 전화하고 이런 식의 행태는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예. 이번 사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서고 있죠. 나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검란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윤석열의 란이라는 표현도 예. 썼어요. 위헌적 쿠데타라는 표현은 본인이 이제 걷어들였으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과도하게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이제 여권 내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당 소속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 누가 다 아는 겁니다만 그 진영의 상당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는 게 또 지식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 자임을 했고 예. 아까 말씀처럼 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어쨌든 뭔가 왜곡된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자기가 아주 그 사회에 알려진 스피커로서 논객으로서 얘기를 하겠다. 오케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을 너무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느 한쪽이 발을 담글 수가 있죠. 완벽하게 중립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걸로 보이는 건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오히려 조국 장관이라든지 여권에 부담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인 생각으로 이런 걸 한다면 그런 생각은 거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제가 조심스럽게 일각에서는 드립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 이사장이 당내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역할을 확실하게 좀 분담을 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이런 반박을 하면 일정 부분 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그럴 있던데 수도 이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말하기 대단히 민감한 얘기도 막 거침없이 한단 말이에요. 예. 검란은 뭐 검찰이 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윤석열이 란을 일으켰다. 이건 그걸 일부러 이제 이슈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이슈 메이커로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치에 있어가지고 프레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선거에서도 어떤 프레임으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데 능한 분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도 잘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도 얘기하고. 근데 아무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진영에 너무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는 건요. 예. 아무리 당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분담한다 그러지만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예.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좀 완전히 객관적이긴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표장되게 보이는 것만은 좀 자제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 일체 똑똑한가요? 아니 저기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반칙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노무현 정부 이후 이 정부의 가장 큰 그 목표잖아요. 저렇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당이 힘드니까 당원이 아닌 유시민 이사장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반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나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떻든 간에 좀 자제도 하고 더 확실하게 그 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PC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가지고 반출한 거를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검찰이 마치 증거를 조작할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인출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시각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국당 오늘 오전에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 앞입니다. 이유가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거, 그게 이제 사법부 쪽,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도 혹시나 정치권의 어떤 압력이랄지 어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기각 판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게 한국당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고 발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도 그렇고 영장 발부 여부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너무 지나쳤다. 발부할 필요 없는 걸 발부했다라든지 기각 사유가 아닌데 기각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정당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압박을 미치는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서초동 집회에서 지금 검찰개혁 조국수호 지금 집회를 열고 있잖아요. 예. 내일 또 열릴지 모르겠고 연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찰 앞에 가서 하니까 검찰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검찰이 과잉 수사하고 있다, 또 이런 거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검찰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에 그 명판사로 한 분이 이제 기각을 했어요. 예. 그 동생에 대해서. 거기서 여러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맞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는데 예. 그걸 대법원 앞에 가서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만약 영장이 발부됐으면 또 법원 잘했다고 그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사회 내로남불이라는 게 완전히 정착이 돼 있다시피 하는데 정당별로도 그렇고 말이죠. 예. 저걸 거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럴 때는 저는 한국당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럴 때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객관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나가는 것과 그 앞에 가서 법원을 압박하는 걸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 이제 뭐 세 가지를 같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뭐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 보편적 상식의 기준과 부합할 때는 그게 맞는 거죠. 우병우도 처음부터 수석도 원적 발부된 게 아니에요. 3번 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된 거라고 아는데요. 가장 첫 번째 거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한 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거와 맞느냐라는 부분들이 먼저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연구원이 자기네 보고서에서 사법개혁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만이 아니라 너무 영장을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알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니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그 보편성에 대한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발부가 갖고 있는 아직 상식성과 보편성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압박하면서 무조건 뭐 대법원이 잘못했다. 어째 대법원 전체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얼마든지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만 이런 면에서는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렇게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실 계속해서 또 조국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매번 제가 매주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지만 항상 조국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특히나 또 서울대 국감이 있었던 터라 더더욱이나 조국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딸과 관련해서 뭐 서울대 법인권법센터의 인턴 문제 들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된 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 서울대 국감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한 국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 장관 관련 사안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덕성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이 입시에 관련된 것들이었잖아요. 출발이. 그제 제1저자 문제도 그랬고 장학금 문제, 특히 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얘기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국감이었단 말이에요. 서울대 법대 그 인권법센터의 그 이른바 인턴 허위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서 뭔가 그래도 완전히 밝혀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서울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서울대 총장이나 교수들이 서울대 병원장도 어제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또 이제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고 이제 그 자녀 포스터 저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제 각자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건데 어제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국감 핵심은 조국 장관의 자녀들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 관련된 기관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진실은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어제 서울대 총장이나 서울대 병원장 이분들 발언이 너무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좀 전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좀 가지고 알 수 있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법률가처럼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야 참 이번 사안이 민감하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꼈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별로 맥 빠진 국감이었습니다. 오늘은 과방위 3주간 인턴 활동을 두고 진실 공방했었던 키스트에 대한 국감이 있고요. 다음 주에 법무부와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누차 강조하지만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는 다른 거예요. 지금 자꾸만 조사식으로 아니 1년간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뭐고 잘못된 거는 뭔가 그걸 가지고 국감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513조 정도 되는 슈퍼 예산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게 본연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조사를 가지고 자꾸만 국정감사를 얘기한다면 국정감사 스스로가 결국 뭐 파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의미에서 봤을 때 검찰의 지금 수사 주장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팩트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인권법센터에서 지금까지 고등학생한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그건 팩트입니다. 저는 서울대가 이렇게 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가지고 교육부가 지금 감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이사회 문제를 포함해서. 그럼 왜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해서 감사를 하질 않죠? 왜 부산대에 대해서 또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입시와 관련돼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런 교육부에다 맡기고 실제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 기능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생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지만이 나름대로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다? 이러한 조국 국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야당도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임명이 적절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찬반에 대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 쪽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언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뭐 이미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가 뭐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청원에 그러니까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도 뭐 20만을 넘은 것이고 청원에 이제 찬성하는 게 더 많긴 많죠. 예.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만 이상이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답변한 거예요. 청와대가 뭐 원론적인 답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 주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당연히 답변을 한 건데 그 이상의 답변을 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이상의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청원 제도라는 거는 뭐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00일 만에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해서 미국의 위더 피플이라고 하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서 만들어진 것을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저히 청와대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이제 청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뭐 예. 조수순 사건 관련된 문제를 다시 집어넣으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정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청원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청원 그 제도 자체가 아예 붕괴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지혜를 발휘해서 아예 청원 제도를 할 때 스크린 제도를 그 필터링을 미국에서는 하거든요.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찬성 얼마, 조국 반대 얼마 이 숫자 노름을 가지고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청원 제도의 근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2년 반 다음 달이면 이제 2년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인수위 없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국민청원 제도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 독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것은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특히 민주당, 집권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숙고를 해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집권당이 정부, 청와대, 대통령한테 민심을 잘 전달을 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걸 국민청원이라는 걸 통해서 뭐 청와대를 움직인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집권당이 각성하고 성찰하고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초월회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하자라고 네. 지난번 만남에서 이걸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첫 만남부터 불참을 했습니다. 뭐 본인은 문 의장이 해외 출국하는 일정 이전에 한다는 것 뭐 합의한 적 합의한 적 없다라는 시기적인 문제를 들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기가 아니라 사안이다, 다뤄야 될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시기가 맞는다면 다음번엔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응하지 않을 명분이 없겠죠. 언제까지 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패스트트랙 법안이잖아요. 예. 두 개가 이제 사법개혁 문제하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이거든요. 이건 다 대단히 민감한 거잖아요. 특히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이 내용으로 하면 한국당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어요. 이 선거제도가 그것이 반영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선거제가 있고 여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있는데 사법개혁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연계될 수 있는 성질도 있다고 봐요. 사실 연계되면 안 되는 건데 전혀 사안이 다른 건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고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게 초미에 관심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법안에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이 검찰개혁을 외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 소용없어요. 수사권 지휘 문제라니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황교안 대표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야정 협의체 얘기 나왔지만 뭐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지금 뭐 정치협상회의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이제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런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기구가 만들어져도 가동이 안 되니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항상 서로
서로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큰 기대는 안 걷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건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이제 그 사법개혁 그 문제는 곧 상정이 될 거고 말이죠. 비례대표제 문제는 그 선거제 문제는 다음 달 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각 당이 뭐 조국 정부까지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형 합의 정치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게 굉장히 후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협상회의라든지 국회 자체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헌법 제46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국익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 개인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우리는 무슨 뭐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회의해가지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저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300명이 뭐가 필요해요? 10명이면 되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합의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의회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들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당론도 없애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국민이 공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이 돼야지만이 의회가 정상화되죠. 저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고 그 뒤에서는 무슨 뭐 여야정 협의하고 뭐 정치 협상 얘기하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각 당이 의총을 열어서 뭐 당의 의견을 좀 수렴해 온 다음에 각 당 대표들이 또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것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권고적 당론은 있어요. 우리 당이 권고하는 거지만 강제적 당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이 굉장히 부진적이고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빠져갈 수 있는 저런 게 바로 정치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에다 투표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에 투표할 수 있는 일종의 크로스 보팅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정치가 계속되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한국 의회 정치는 오히려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게 지도부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정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저런 거는 빨리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정치권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이런 악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뭐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 말씀처럼 후진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의 그 현실을 보면 이런 어떤 기구 합의체라도 만들어져야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 말씀이 이제 아주 뭐 원론적이고 맞는 말씀인데 이런 기구라도 만들어서 뭔가 협의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예요.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이제 정당 간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특히 이제 모든 사안이 내년 선거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전부 정책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원내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내대표들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가 자기의 소신 하에 어떤 원내 협상을 하고 싶어도 여당은 여당대로 또 여권 내에 또 논리가 또 있고 말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오다 보니까 원내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이 협상에 소신껏 자율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협상체라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또 가다 또 다른 정치 이슈 나오면 또 좌초하다가 또 다른 묻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더 불신하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안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도 개혁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내놨던 네 번째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에 조금 같이 함께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또 있어서 법무부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특히 뭐 그렇습니다. 자체조사 뭐 폐지하는 부분, 네네. 축소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벌써 네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네. 나눠서 내놓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검찰개혁을 저항합니까? 정부와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도 잘했다. 아까 가장 핵심은 직접 수사 관련된 축소 부분들, 특수부 축소하는 거, 예. 심야 조사 안 하고 그리고 공개 소환 안 하는 거. 이렇게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서초동 가서 집회를 합니까? 오히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내려놓는 거는요. 그거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에서 제도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집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검찰개혁을 하라. 그러면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검찰과 법무부가 같이 함께 검찰개혁에 나서라. 검찰개혁의 주체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거를 뭐 지금 여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흔든다는 그런 면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 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검찰 개혁이고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혁에 교황하지 않고 다 동참한다. 모든 걸 따른다. 다만 수사는 수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마 이게 찔끔찔끔의 발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지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그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쫓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 며칠 더 있다 발표가 안 나면 지난번에 차분히 살펴보겠다고 그러니까 비판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예. 어떻게 검찰이 차분히 살펴본다 그러냐 해가지고 막 내놓은 거거든요. 몇 가지는 이미 연구 중이었는데, 연구 중인데 내놓은 거란 내놓은 말이에요. 건 저는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니라고 봐요. 검찰 개혁 안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개혁안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러면? 상당히 적절하다고 봐요. 그럼 법무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도 인정한 거고. 조국 장관도 엊그저께 며칠 전에 개혁안 발표했잖아요. 조국 장관도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저기 그 검찰총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뭐 수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용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이나 수사 문화나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제한 소환 폐지라든지 심야조사 배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자꾸만 검찰이 있는 그대로 보고 물론 이 여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검찰이 마음에 안 들게 해죠. 이미 그런 것도 형성돼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것까지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마치 법무부하고 또 검찰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별개의 조직처럼 비춰지는데 이것도 그런 뭐 느낌이 조율을 해서 같이 발표했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그게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이 구도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여권에서 자꾸만 이거를 검찰을 무슨 저항하는 세력으로 아까 김 교수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다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장관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검찰개혁, 특히 특수부 축소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다양한 그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를 100%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국 장관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만이 이해 충돌 방지도 벗어날 수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저렇게 자꾸만 개혁하라고 압박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국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